작년에 갔던 때보다 훨씬 더 소액주주분들의 액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정말 현장에서 피부로 확실히 느꼈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좀 뭐랄까요, 안일한 마인드로 주총을 준비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주총의 개선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승아 기자입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주주총회를 많이 여는데요.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지난주에 비상장 회사들의 주주총회를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컬리, 토스, 당근, 두나무, 무신사, 리디, 오아시스, 빗썸, 그리고 뱅크샐러드까지 9개 주요 스타트업들의 주주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중 저도 2곳을 다녀왔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9곳의 주식을 모두 모았던 정지혜 기자님을 모시고 함께 스타트업 주주총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는 네. 지혜님이 스타트업 주식 콜렉터라는 사실이 꽤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스타트업 주식을 갖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역사를 돌아보자면 2019년부터 2021년, 2022년 초반까지 스타트업 시장이 점점 핫해졌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은 비상장 주식을 조금씩 살 수가 있는데 당시에만 해도 그런 플랫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트가 있긴 했는데 막 최소 구입 단위가 5천만 원부터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실 일반인은 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엔젤리그라는 플랫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타트업 주식 플랫폼인데 이제 주식을 소수로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투자자가 펀드 조합을 이렇게 결성을 하면은 개별 투자자가 그 펀드 지분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조금씩 좀 뭐랄까요, 스타트업 주식을 조금씩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원래부터 잘 쓰던 컬리 그리고 리디의 주식을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24년 작년이죠. 네. 작년에 이제 컬리의 정기주총을 처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열렸죠. 아니 왜 이전에도 사실 재무제표 보면은 제가 재무제표 보면서 열심히 기업들의 실적을 공부를 했지만 막상 진짜 주총을 직접 가보니까 일단 컬리 김수라 대표님이 눈앞에 앉아서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너무 좋다 이거 주총을 많이 따라다녀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주식을 모으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0개 회사의 주식을 모으게 되어서 이제 올해부터 정기 주총을 열심히 이제 저희 승아님을 비롯한 주영님과 저희 기자님들과 함께 뛰게 된 것이죠. 네. 네. 다녀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 현장감이랑 네. 대표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유니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바쁘셔가지고 너무 인터뷰도 잘 안 받아주시고 하는데 주총 가면 만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그게 굉장히 메리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스타트업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주식들이 좀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면은 정말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 충족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요건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1년 이내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이거는 제가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소득 또는 자산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최근 2개 년도 중 1년 이상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 근데 여기서 거주 부동산과 전세금을 제외하고 5억 원 이상이에요. 저는 2개 다 해당성이 안 되거든요. 쉽지 않은 요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포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스타트업 주식을 샀냐면 일단 주변에 창업하고 엑시트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사주세요. 사신 다음에 저한테 한 주만 팔아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또 이제 뭐 작은 기업 대표님이라든지 뭐 엑시트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스타트업 핵인싸 분들한테 좀 알아봐 줘라.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퇴사한 직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또 그분들한테 한 주만 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녔어요. 네, 저 자세로.
그렇게 해서 어렵게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몇 개의 스타트업 주식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도 진짜 쉽진 네. 않았을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4년 주주총회는 이제 특정한 날짜에 몰리기도 해서 그렇죠. 지혜님을 포함해서 저랑 또 이주영 기자님이 네. 또 나눠서 갔는데 네. 지혜님께서는 어디 가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어딜 갔냐면 컬리, 오아시스, 무신사, 두나무, 리디의 주주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바뀌지 않겠지만 여러 회사의 주총이 한 날에 몰려요. 네. 보통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자님들한테 도움을 너무 요청을 했고 감사하게도 이제 가주셨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요. 위임장을 네. 가져가셔야 돼서 맞아요. 제가 위임장 써드리고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이런 거 다 떼어서 전달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는 당근, 토스, 뱅크 샐러드, 빗썸을 주주총회 네. 다녀와 주셨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몰랐는데 서명 날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회사는 위임장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인감도장이 집에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집을 다 뒤집고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했고 아무튼 두 기자님이 다녀오신 4개 회사는 다음 방송에서 다루기로 하고 저는 제가 다녀온 컬리, 오아시스, 무신사, 두나무, 리디 요 5회사의 주총 이야기를 좀 오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그리고 주총에서는 보통 어떤 안건을 이야기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개회를 선언을 하시죠. 근데 이제 주총 출석 주주수 그리고 의결권 이런 거 확인을 해서 뭐 절반 이상 넘었다, 뭐 60% 이상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법하게 개회가 가능함을 먼저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김설아 대표님이 땅땅땅 이거 치시는데 네. 그 의사봉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거 직접 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고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뭐 영업 보고, 감사 보고, 기타 보고사항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주총회가 보통 3월 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영업 보고는 이제 작년에 사업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2025년 3월이니까, 그러니까 갔다 온 게 3월이니까 네. 2024년에 사업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실적 보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를 합니다. 뭐 회계 관련해서 뭐 내부 감사, 뭐 외부 감사 결과 뭐 적법하게, 적정하게 잘 처리됐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안건이라고 해서 심의를 위한 안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보통 이사 선임, 뭐 재임, 또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뭐 감사위원회 위원 이런 분들의 선임과 인사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들의 보수 한도 승인, 그리고 뭐 스톡 옵션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요런 얘기 아니면 정관 변경할 것이다, 요런 이야기들도 이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보통 주주들과 경영진과의 Q&A 시간이 열립니다. 사실상 주총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은 보통 각 순서가 끝날 때마다 받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주주총회를 빠르게 마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drop the beat 본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하고요. 이제 저는 근데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그쵸, 이제 맞아요. 본격적으로 좀 다 끝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5개 회사들의 이제 실적 그렇죠. 그리고 Q&A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나 뭐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5개 회사의 24년 실적 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컬리는 어땠나요? 예, 제가 이제 멘트를 하면서 표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2024년의 실적 중 주요한 부분을 간추려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1,956억 원에 영업 손실 183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표로 보여드리면 컬리의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는 매출 2조 372억 원에 영업 손실이 무려 2,334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매출 2조 773억 원에 영업 손실 무려 1,436억 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4년에는 매출이 2조 1,956억 원 늘었고 영업 손실이 무려 18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폭으로 영업 손실을 줄였고 창립 이래 첫 에비타 흑자를 달성을 했는데요. 근데 아마 저희 아스쇼 보시는 분들은 에비타 흑자 뜻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비타 흑자가 무슨 뜻이냐?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세금이나 이자, 감가상각 등을 빼기 전이지만 사업 자체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리가 창립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비즈니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때 김슬아 대표가 강조했던 부분을 좀 전달을 드릴게요. 일단은 컬리의 총 매출액이 2023년 대비 5.7% 성장을 했다. 근데 사실 2024년에 커머스 업계가 전반적으로 안 좋긴 했잖아요. 네. TMF 사태도 터지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웃도는 성장을 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손익 부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 에비타가 전년 대비해서 1,200억 원 이상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간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개선을 하게 됐냐? 원가율 개선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판관비라고 해서 뭐 이제 급여나 뭐 광고비나 마케팅비 이런 거를 400억 원 이상 개선을 했대요. 그래서 도합 1,200억 원 이상의 손익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원가도 줄었고 비용도 개선이 돼서 이거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개선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영업 손실이 진짜 큰 폭으로 줄은 게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아시스의 2024년 실적은 어땠나요? 오아시스도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2024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9%가 증가한 5,17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2% 상승한 229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현장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영업이익이었어요. 그 5년치 실적을 보시면 사실 뭐 오아시스가 뭐 유일하게 이익을 내는 이커머스 플랫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사실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4년에 223억 원이라는 굉장히 개선된 영업이익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오아시스 측은 사업 구조를 효율화시켰고 새벽 배송 노하우를 통한 수익성을 향상시켰고 또 온라인 매출이 15% 이상 늘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아시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뭐 2025년 상반기에는 뭐 AI 리테일 무인 계산기도 도입을 할 거고 배송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를 할 거래요. 그리고 뭐 신규 물류센터도 확보할 거고 굉장히 가열차게 달릴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보면 좀 탄탄하게 좀 성장을 쭉 해오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러면 또 무신사의 실적도 궁금합니다. 무신사의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해서 매출이 1조 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네. 매출이 1조 2,427억 원, 영업이익은 1,028억 원, 당기순이익 69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신사 연매출이 2023년 대비해서 25.1% 증가한 거거든요. 설립 이래 처음으로 1조 원대 돌파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사실 9,931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조 클럽은 난 별 감흥 없다. 왜냐? 이미 그쵸. 1조 원을 근접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둘 다 큰 포인트로 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무신사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28억 원인데 2023년도에는 86억 원 적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만에 흑자를 전환한 것도 모자라서 이건 뭐 퍼센티지 계산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수익률을 높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형태를 조금 분류를 해보면 수수료 매출이 4,851억 원, 여기가 24.3% 증가를 했고요. 상품 매출은 3,760억 원, 15% 증가를 했고요. 제품 매출은 3,383억 원, 거의 30%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 기준으로 해당되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4.6% 늘어나 1조 1,005억 원, 영업이익은 더 많은 1,123억 원입니다.
그리고 비용적 측면에서는 사실 2023년도에 무신사가 이제 임직원 주식 보상 비용으로 네. 400억 원 정도가 나가면서 약간 손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손실 본 게 있었는데 2024년에는 그 비용이 159억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1년 만에 이 흑자 전환을 이뤄낸 게 좀 인상 깊었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두나무의 실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도 실적이 있나? 일단은 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 불장이라고 했었죠. 그 두나무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7,316억 원으로 2023년에 1조 154억 원이었거든요. 여기랑 대비했을 때 70.5%가 증가를 했습니다. 5년간 실적표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표만 보면 3조 찍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2021년도에. 이거에 비해서 뭐 선방한 거냐 이러실 수 있는데 최근 3년으로는 어쨌든 선방을 한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세요. 2024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1,863억 원입니다. 이게 2023년도 6,409억 원보다 무려 85.1% 늘어난 수치인데요.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당기순이익은 9,838억 원으로 2023년에 8,050억 원 대비 22.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21년도 전성기에 비하면 그래도 부족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 그 시기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3년간 가장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선방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날 두나무가 이제 주주들에게 한 주당 8,777억 원의 배당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2024년 12월 17일에 임시주주 통회를 통해서 이미 자본 준비금 감액을 통해서 확보한 3천억 원을 배당 재원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알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금 배당이 정말 그 아까 봤던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던 2021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배당 규모입니다. 네. 그때 한 5,786억 원, 주당 5,786억 원의 배당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 배당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일까요? 정말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개 다니고 이제 다녀오신 분이 들었는데 가장 화기애애했던 주주총회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배당액이 최고 실적을 냈을 때보다 더 많기도 하고 또 배당 자체도 좋은데 앞으로의 그런 좋은 시그널로도 보여져서 그쵸.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럼 다음으로 이제 리디의 2024년 실적은 어땠나요? 네, 이제 리디 실적을 볼 건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웃스탠딩이 한때 리디의 자회사였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텐데 저희가 이제 3%의 자회사로 2022년에 이제 넘어오면서 현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고요. 하지만 응원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2024년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 7.2% 성장하면서 2,3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166억 원을 절감한 마이너스 12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리드 측이 설명을 한 거에 따르면 국내 사업의 수익성이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고 동시에 이제 글로벌 매출을 키워낸 게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글로벌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거의 40% 증가를 했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끝나고 웹툰 웹소설 시장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성장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러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좀 많이 놀랐었고요. 그 리디 같은 경우에 이미 에비타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5월부터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5에서 10억 원 정도는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리드는 현금 잔고도 1,000억 원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런웨이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스타트업 씬이 좀 혹한기다, 좀 안 좋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제님께서 다녀오신 이 5개의 회사는 상당한 호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5개 회사의 24년도 실적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또 주주총회의 꽃, 아까 말씀하신 역시 대표 및 경영진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일 텐데요. 지혜님 이번에도 질문 많이 하셨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일단 질문은 사전에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컬리 같은 경우는 요약 재무제표를 아예 주주 참석장 보낼 때 같이 보내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물어볼지 미리 네. 체크를 좀 했고요. 오아시스랑 두나무 같은 경우는 주총 전에 실적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도 연구를 하고 또 회계 전문가분들에게 고견을 네.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개 회사 모두 아웃스탠딩 자랑이죠. 자랑이죠. 스타트업 TV. 그걸로 이미 작성한 회사들이라서 과거 히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업적인 개선점이 해결이 됐을까? 그런 것도 질문에 넣었고요. 최근 이슈들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해서 질문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주총장에 가면은 좀 빨리 가서 실적 보고서를 얼른 맞아요. 받아서 숫자를 보면서 이제 미리 질문을 만드는 게 해야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깨달았는데요. 센스 있는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제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센스 있는 데서는 기자님 바로 빨리 보셔야죠. 그래서 막 챙겨주시고 근데 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자료를 못 보게 하려고 은근히 좀 붙잡는 곳도 있었다. 어딘지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녀온 곳 중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 좁혀지죠, 어딘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다 티나니까 그러지 마시란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렇게 질문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갔던 모든 주총에 소액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우리네 아버지, 네. 어머니, 또 할아버지 같은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질문을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물론 질문을 꽤나 많이 준비해 갔음에도 제가 준비한 질문에 겹치는 질문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는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셔서 기사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지금 이렇게 뭐 그분들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네. 되게 건강한 이제 질의응답식 너무 좋죠. 연이었네요. 짱이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5개 회사가 주총에서 가졌던 Q&A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컬리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역시나 상장이죠. 그 아시다시피 2023년에 컬리가 상장을 철회를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2024년에 에비타 흑자를 처음으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소액 주주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현장에서 감정적인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대체 언제 상장할 거냐 이러면서. 근데 또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네.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이 열심히 잘 하는 거랑 시장 상황 때문에 장외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은 좀 항상 뭐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좀 격양된 분들이 계셨고요. 근데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주총 다음 날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네, 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컬리가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좀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탑 라인 자체는 좀 답보 상태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사래 대표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김사래 대표님이 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컬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맞는데 금액으로 보면 수천억 원의 성장한 거 맞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이즈 자체가 작으니까 퍼센티지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2024년에도 컬리는 거래 기준으로 3천억 넘게 성장을 했다. 근데 이제 덩치가 커지면 같은 금액으로 성장을 해도 좀 퍼센티지 그쵸, 자체는 맞아요. 좀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산업군이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컬리가 선방을 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컬리의 포텐셜을 모두 발휘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올해 2025년에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컬리 관련한 기사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이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모든 매입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고 해도 그걸 갚을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컬리는 큰 이슈가 없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셀러들의 정산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컬리는 이미 인지를 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걱정하실 것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정말 일부분이고 정말 풀 워딩은 아웃스탠딩 기사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죠. 이번 기회에 아웃스탠딩 기사로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TMF나 홈플러스 사태 네. 등에서 보듯이 이제 정산 문제가 좀 맞습니다.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컬리처럼 이제 선제적 대응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로도 플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오아시스 Q&A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티몬 인수에 나섰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설명 잠깐 네. 드릴게요. 오아시스가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의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티몬하고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이 계약이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오아시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만약에 없으면 오아시스가 티몬의 최종 인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수 제한 가격이 약 200억 원 내외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제 주총장에서 대표님한테 이거 진짜 이 가격 맞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그런 거를 밝힐 수 없게 되어 있대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까 오아시스가 굉장히 성장 잘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하게 추락한 티몬을 인수하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제가 먼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질문을 했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듯 싶었지만 저 빼고는 거의 기관 투자자 측에서 참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 측에서도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역시 아웃스탠딩 기사에 가장 잘 나와 있지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아시스 마켓 잘 성장하고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인지도와 확장성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마케팅의 비용을 태우는 것도 고려를 했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케팅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돈을 쓸 거면 사실 비용은 한 번 쓰면 끝인데 차라리 이미 모든 것을 갖춘 회사를 인수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물론 티몬이 문제 많은 것은 오아시스 측에서도 너무 당연히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매물로 나와서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티몬을 건전하게 운영할 자신이 있고 인수 금액 외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도 자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주총 가기 전에 네. 대체 왜 티몬 인수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주변 이커머스 전문가분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근데 다들 이거 악수 두는 거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것만도 아니네. 이게 일리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냈잖아요. 주총 기사를 네. 낸 다음에도 이제 저한테 완전 악수 두는 거다라고 하셨던 분이 판단을 좀 유보해야겠다 이렇게 피드백 주신 분들도 네.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그 인수 소식이 들렸을 때는 네. 굳이 티몬을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또 회계사 출신이시기도 맞아요. 하고 네네. 지금까지 좀 오아시스를 흑자 운영을 해오셨던 네. 분이잖아요. 그런 그 지혜님의 기사를 좀 보고 처음에 의아했던 거랑 달리 좀 고개가 끄덕여지긴 또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네.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신사 Q&A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무신사에도 소액주주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네. 제가 주총 다니면서 본 나이대 중에 가장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서도 오셔서 뭘까? 무텐다드의 실제 고객이신가? 이렇게 제가 좀 자세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질문이 많았고요. 네. 당연히 상장에 대한 질문 많이 그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신사가 원래 영업이익을 계속 내왔던 회사고 현금이 좀 풍부한 회사다 네. 보니까 여기도 배당 질문이 있었는데요. 무신사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주주 배당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사의 리셀 플랫폼이죠. 네. 솔드아웃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 무신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솔드아웃이 무신사에게 있어서 좀 유일하게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네. 같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실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매출이 37억 원, 134억 원, 2024년에는 75억으로 줄었는데 영업 손실이 무려 427억 원 내다가 281억 원으로 좀 줄었고 150억 원으로 줄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큰 손실을 그쵸.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무신사 하면 성장도 잘하고 이익도 잘 잡는 두 마리 토끼 잘 잡는 회사인데 사실 솔드아웃 때문에 회계상 적자로 전환했던 시기도 있었을 정도로 좀 솔드아웃이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신사 주총 있기 이틀 전에 두나무 주총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솔드아웃 지분 처분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중고 신발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과거에 했었는데 손실이 계속되면서 처분을 결정했다 이런 인터뷰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무신사 입장에서도 약간 뼈아픈 내용이 나온 건데 그래서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솔드아웃 계속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왜 흡수합병을 하시는지 좀 여쭤봤어요. 근데 왜냐면은 솔드아웃이 주 타깃하는 그 한정판 신발 맞아요. 타깃하는 그 시장이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나이키도 요즘 잘 안 되잖아요. 많이 죽었죠. 네. 그래서 계속 하실 건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이에 대해서 박준모 무신사 각자 대표님이 직접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도 시장 상황 현재 별로 좋지 않은 거 맞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솔드아웃이 별도 법인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 구조가 불리한 것은 맞다. 그래서 합병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질문이 무신사의 기업 가치가 무려 5조 원에 이르는데 좀 무신사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뭐 채용 갑질 맞아요. 문제도 있었고 사내 유치원 관련해가지고 C레벨 분이 좀 경솔하게 발언한 것도 네.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입점한 의류사의 혼용률 맞아요. 관련한 문제도 있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한 질문은 아니고 그 소액 주주분께서는 아직은 기업 가치에 걸맞은 내부 통제 시스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그런 게 네.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무신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 여러 내부 기구나 프로세스를 갖추는 과정도 숨가쁘게 진행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 혼용률 기재를 제대로 안 한 브랜드 관련해서도 무신사가 8,000곳 가까운 브랜드를 정말 전수조사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긴 해요. 그쵸.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무신사가 내부에 이제 좀 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그래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무신사 측에서 얘기한 것은 여전히 갖춰야 할 게 많은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도 특정한 기대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단체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성장하는 만큼 이제 그에 준하는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는 네. 것도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럼 두나무 Q&A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그 제가 아까 화기애애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두나무가 현재 여러 이슈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의 이제 영업 일부 정지할 것과 이제 대표이사 문책 경고 같은 중징계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서구 대표가 우리 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우리 예상보다 높아서 그거는 법원의 심사를 좀 받아보고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 우리보다 열심히 한 곳이 없다고 자부를 하는데 좀 징계 수위가 높아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2025년 2월에 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금지가 됐었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8년 만에 단계적으로 좀 허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법 집행기관, 비영리법인, 뭐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 거래가 상반기부터 허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변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나무가 1시간 동안 주주와의 질의응답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했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거는 정말 아웃스탠딩 기사로 읽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디의 Q&A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리디도 역시 상장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해외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신사업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 나왔는데요. 리디도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여담인데 네. 백이식 대표님 목소리가 좀 작으세요. 네. 마이크를 쓰셨는데도 생 목소리로 질문한 저보다 볼륨이 작았다. 네. 그래서 답변 정리하는데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이 방송 통해서 전달드리고 다음번엔 볼륨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한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도 리디 유저들 그리고 이제 웹툰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리디가 가진 슈퍼 IP라고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를 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웹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웹툰까지 나온 작품인데 네. 이게 정말 웹소설도 웹툰도 정말 글로벌하게 엄청 대박을 친 작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출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 제2의 상수리 나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또 항상 IP를 다루는 기업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백이식 대표님이 그렇다. 그것은 우리의 웹툰 사업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다. 그걸 딱 짚어서 질문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S급까지는 아니더라도 A급 정도의 성취를 낸 작품들은 꽤나 많다. 뭐 상수리 나무의 한 절반 정도의 성과를 낸 그것도 대단하긴 하죠. 그 정도의 성과를 낸 작품들은 꽤나 많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또 S급 IP의 역할과 A급 IP의 역할은 좀 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S급 IP가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재무적 관점에서는 A급의 IP들이 되레 더 도움이 되기도 한대요. 수익률 같은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답을 상세히 해주셨고요. 또 해외 사업이 아까 제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일본 쪽에서 굉장히 가열차게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IP를 확장하는 게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 만화를 디지털로 수입하는 거는 리디가 완전히 한국 시장 1등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장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뭐 상장하는 거는 손해다라고 그 투자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획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곳에 다녀오시면서 Q&A도 이렇게 정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혜님께서 직접 다녀온 5개 스타트업의 주주총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지혜님의 인상평이나 소감으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모든 주총에 대표님들이 다 직접 나오셨어요. 그래서 더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컬리 같은 경우는 2번째로 간 거였고 그리고 무신산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 임시주총에 제가 급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표님들하고 경영진 분들 그리고 언론 홍보 담당자분들까지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물론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답변도 너무 상세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다녀왔던 5곳이 주총을 가장 성의껏 준비했던 곳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좋았던 게 발전한 모습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컬리 같은 경우 2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컬리가 김포에서 주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총 끝나면 물류센터 견학까지 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갔을 때는 사실 좀 뭐 준비가 아예 안 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미숙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근데 2번째로 가니까 도착하자마자 각 코너에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중히 알려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그리고 뭔가 저를 포함한 소액주주분들이 많이 온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굉장히 발전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뭐 질문도 많이 했지만 뭐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 혹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도 굉장히 신속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나무 주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는 두나무 주총을 안 갔지만서도 작년에는 주주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정말 1시간 동안 넉넉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거든요. 두나무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분들이 진짜 많이 오셔서 막 앉을 자리 없어서 서서 질문하고 그러셨어요. 의자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허탕치지 않고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질의응답이 상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상장 회사도 엄연한 주식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에게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이야기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주총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요? 아우 편하게 하십시오. 유니콘 스타트업이나 상장을 앞둔 스타트업이면 사실 이제 우쭈쭈 보호받을 시기는 분명히 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준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고 싶은 게 막 우린 비상장 회사니까 우린 스타트업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마인드가 정기주총에서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뭐 지금 얘기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기자가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반감 가지시고 무조건 이제 좀 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주총회에서 막 모든 기밀을 다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주주총회에서도 이게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 말은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발표하고 경영상 기밀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주총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화가 난 주주분들이 정말 좀 심하게 비판적인 사실 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웃스탠딩 기사에서는 그런 부분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사 가치가 없으니까. 그쵸. 대신 실적에 집중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방어적으로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어젯밤에 저희 최용식 대표님이 페북에도 글을 쓰셨던데 해외 사례를 보면 네. 뭐 버크셔 해서웨이 네네. 근데 거기는 그 회사의 주총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글로벌 금융 이벤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투자 관계를 넘어서 기업이 주주한테 뭐 각종 특례품과 우대권을 지급을 하고 주주는 적극적으로 아 내가 투자한 이 회사 굉장히 그렇죠.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문화가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한국도 이제는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원하지 않아도. 왜냐면 작년에 갔던 때보다 훨씬 더 소액 주주분들의 액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정말 현장에서 피부로 확실히 느꼈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좀 뭐랄까요 안일한 마인드로 주총을 준비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주총의 개선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소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주총 개선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저와 또 이주영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다뤄보도록 했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컬리 오아시스, 무신사, 두나무, 리디 등의 국내 유니콘 기업 5곳의 주주총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주총회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다음 주에는 토스, 당근, 뱅크샐러드 그리고 빗썸의 주주총회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웃스탠딩은 IT 테크업계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쉽게 재밌게 두 발로 띄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선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